자, 계속해서 이제 기조 강연이 이어집니다. 기조 강연은 좌장 이명재 책임연구원님께서 진행을 직접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소재원천연구본부의 이명재입니다. 오늘 기조 강연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두 분의 중요한 기조 강연 연사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연사분으로 우리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코리아의 이승수 대표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일단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이승수 대표이사님의 간단한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은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시고 2011년부터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코리아 대표이사로 현재 재직 중이시고요. 올해 4월입니다. 올해 4월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수석 부사장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주제가요, 반도체의 현재와의 미래인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특히나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에 관해서 중요하고 인사이트한 강연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DGIF 2022년을 우선 축하드리고요. DGIF라고 그러니까 이제 월드 이노베이션 페스티벌인데 꼭 디지스트하고 인피니언의 어떤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의미하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인피니언은 8년 전에 디지스트의 DIA 그러니까 다이아 랩을 여기 디지스트 본 건물에 같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DIA는 디지스트 인피니언 오토모티브 랩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5명의 인원으로 열심히 디지스트의 연구원분들하고 일을 해서 많은 성과를 안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디지스트에서 포커스하는 센서 연구에 대한 역량을 더욱더 저희가 헌신적으로 같이 코퍼레이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 다이아 랩을 앞으로 센서 쪽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제 이 테마는 반도체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굉장히 이제 브로드한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반도체의 상황, 그걸 저는 이제 사업인이기 때문에 기업인의 입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여기에 있는 과학자분들과 엔지니어분들과 그리고 또 반도체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어드바이스라든지 멘토링을 가져왔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주시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이제 떠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네 가지의 지구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인피니언에서 조사하기로는 데모그래픽 앤드 소셜 체인지라는 것, 이것은 이제 지금 글로벌리 다이나믹하게 체인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체인지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글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옛날에 미국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가 움직이던 시대에서 벗어나 가지고 유럽과 또 여기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아시아, 그리고 중국, 그다음에 미국이 각각 인디펜던트하게 지금 글로벌로서 로컬라이제이션이 지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폴리틱스는 저는 잘 모르니까 경제 쪽 지도를 보면은 지금 이게 너무 발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하루하루를 예시해서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발빠르게 움직인 거에 대한 가장 큰 이제 팩트는 아마 우리 모두 같이 겪어서 잘 아시겠지만은 근 2년 반, 지금 벌써 3년째 가는 코비드 영향과 또 코비드 영향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 때문에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클라이미트 체인지하고 리소스 스케어리티가 이제 굉장히 큰 지구의 그 이쪽 경제 쪽의 그 스케어 이슈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에너지 고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화석 연료를 급격하게 줄이고 리뉴어블 에너지로 지금 대체를 하지 않는다면은 지구의 그 자원 고갈화는 막을 수가 없는 그 재앙의 그 시간적인 그 재앙이 닥치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존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풀어야 되는 숙제로 완벽하게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죠. 세 번째,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지만 세상이 자꾸 디지털라이제이션 되고 편화되니까 이제 완전히 도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대구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모든 인구가 이제 도시로 모여가지고 완전히 어바니제이션이 문제가 생겨서 이게 분산돼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도시로 집중화가 될수록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편의성은 증가되겠지만은 문제가 더 많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가장 우리 지금 지구의 큰 문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점점.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아주 독특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브링업이 되는데 시큐리티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 이 시큐리티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노베이션의 어떤 팩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노베이션과 체인지가 있는 건 좋은데 어떻게 이것을 시큐어하게 로컬과 글로벌이 융화를 이루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느냐, 그것이 또 굉장히 큰 비즈니스 쪽에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팩터는 아마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지구의 전체 메가 트렌드 요소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를 기반으로 반도체가 지금 가장, 그다음에 모빌리티 쪽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CO2 세이빙에 대한 노력입니다. 근데 그 노력은 아마 네 가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노력들이 보면은 다 리뉴어블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 다 적용을 하느냐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요. 윈드 에너지, 그다음에 광전지 에너지, 그다음에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이런 에너지들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CO2의 주범인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저기 도시 큰 도시의 CO2 증가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우리의 과제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 과제에 이코노미컬 글로벌 과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왜 이런 역할의 중심에 지금 서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CO2의 가장 큰 주범은 자동차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반도체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1999년부터 2023년까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에 우리가 지금 556 빌리언 US 달러를 반도체를 우리 산업에 사용했습니다.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반도체는 산업의 쌀 정도가 아니라 반도체 없이는 모든 것을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없을 정도로 반도체가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지구의 그린 에너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556 빌리언 중에서 자동차 쪽에서 쓰이는 것이 한 10% 지금 정도로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한 5%밖에 안 됐는데 모빌리티 쪽에서 이제 이게 급격히 늘어가지고 10% 늘고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요 뒤에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0% 정도까지 되지, 23%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연간 1억 대를 여태까지 아주 경기가 좋을 때는 전 세계적으로 양산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근데 지금 코비드 때문에 거의 1억 대에서 드라마틱하게 지금 7,460만 대 정도가
재작년에 양산이 됐고요. 올해 아마 한 80%까지 이게 회복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레듀얼리 지금 코비드 이후에 회복은 되고 있지만 그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코비드로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때문에 이게 도로 다시 그 1억대까지 회복이 될는지는 모든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2030년 정도에는 1억대까지 회복이 되리라고 이제 사람들이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빨리 회복이 되지 않는 것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서 이 그 반도체가 이렇게 급격히 이제 수요가 늘어나냐? 그것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새로운 트렌드인 EV와 그러니까 드라이브 트레인하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에어리에서 지금 이 반도체의 수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타트 애널리시스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반도체 중에서 오토모티브 쪽의 반도체의 지금 시장은 거의 50빌리언 정도입니다. 그게 이제 2021년이었는데 2022년 올해는 한 60빌리언으로 지금 한 23% 정도 계속 지금 이 반도체가 그래주얼리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20년에서 21년은 아마 20년에는 코비드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21년에 한 31% 정도의 성장을 지금 했고 21년에서 22년은 거의 비슷한 한 27%라든지 28%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특징은 이 반도체 오토모티브 쪽에 쓰이는 반도체, 특히 그 모빌리티 쪽에 쓰이는 반도체는 반도체 인피니언에서 지금 관리하는 반도체 종류는 2,000 종류가 넘고 대한민국에서 쓰는 반도체는 거의 1,000 종류가 됩니다. 총장님께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2,000 종류가 넘는 반도체 중에서 이걸 전부 다 한 몇 종류만 그 선별해서 써야 되냐? 그것이 아니고 그 모든 그 반도체를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 컴퍼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지구상에. 근데 그 지구상에 가장 그 많은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 오토모티브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들이 고작해야 한 10% 내지 15% 정도의 마켓을 쉐어할 정도로 이 지구상의 반도체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그 오토모티브 쪽에 그 매니팩처링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특징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이 그러면은 반도체의 미래 그리고 그 모빌리티 쪽에서 가장 포커스하고 있는 그 반도체의 종류가 무엇이냐? 거의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반도체가 지금 떠오르는 반도체가 바로 센서입니다. 그 센서는 여기에 포션으로 보면 13%밖에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옵토 센서도 센서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레이더 센서 같이 이런 것도 센서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센서를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날로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 논 파워 아날로그 기술 마켓이 있는데 이게 18% 되는데 이 중에서도 많은 그 반도체들이 센서의 인터페이스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센서를 응용하려면 반드시 이제 MCU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센서에 기반된 그 반도체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에 나온 13%보다 훨씬 많은 그 포션을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오늘을 얘기하는 거고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센서 기반된 그 반도체 센서의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거의 그 대부분의 그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를 리딩할 것이라고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 기술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그 앞으로 5년 동안 보면은 그 센서는 이제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쪽에 포커스를 둬 있고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라는 이제 하이파워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지금 떠오르는 반도체인데 현재 2021년에 보면은 그 배터리 EV라든지 뭐 퓨얼셀 EV, 마일드 하이브리드 EV 이런 거 통틀어 가지고 아직까지 한 그 전체 물량 퍼센테이지 중에서 25% 정도도 못하는 아주 미미한 양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지만은요. 한 5년 후에는 이게 반드시 이제 50%를 넘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탄소세거든요. 지금 저 미국에 있는 유명한 회사 그 T사는 거의 그 이윤의 대부분을 그 탄소세를 가지고 거의 그 이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들의 대부분 자동차들은 한 169g/km
굉장히 하이 그 CO2를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인터널 컨버션 엔진들은. 그럼 그게 그 100g per 킬로미터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벌금을 어느 정도 내야 되나? 그 벌금이 엄청납니다. 6,000불 내지 9,000불.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우리가 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무진장 큰 그 돈을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되는 그 돈을 앞으로 탄소세로 자동차를 해외 미국이나 유럽에다가 팔 때마다 내야 된다는 건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제 EV 카거든요. EV 카는 캐큘레이션을 제로로 하기 때문에 EV 카 한 대를 팔게 되면은 그 제네시스 카 두 대를 탄소세 없이 팔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 OEM들이 EV 자동차, 그러니까 그 드라이브 트레인, 그 모터가 장착된 자동차를 굉장히 그 포커스해서 지금 양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30년 앞으로 10년 후에는 거의 그 EV 카의 비중이 그 IC 카, 그 인터널 컨버션 카의 비중을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많은 포션을 가지고서 이제 이 지구상에 돌아다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은 바로 이제 리뉴어블 에너지가 세팅이 돼야지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화석 연료를 가지고 EV 카를 계속 또 돌린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반드시 이제 그 리뉴어블 에너지가 이 EV 카를 구동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EV 카를 움직이는데 드는 반도체의 소요량은 거의 1,500불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실리콘 카바이드를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카바이드는 실리콘에 비해서 지금 현재 한 두세 배, 심지어는 4배까지 지금 비쌉니다. 왜냐하면 그 양도 적고 그 공정할 수 있는 그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6mm 웨이퍼로 그 공정을 지금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 US 달러에서 1,500 US 달러까지 지금 반도체의 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터널 컨버스천 엔진의 반도체의 그 하이엔드 카의 그 반도체의 양을 봤을 때는 거의 한 700유로 정도 됐다 그러면 나머지 그 위에 얻는 것들은 다 이제 EV를 구동하기 위한 그 반도체의 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센서와 컨트롤러와 액추에이터,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있으면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액추에이터는 주로 이제 그 파워 소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 파워 소자는 본인이 액추에이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터를 온오프, 모터의 이제 알고리즘을 임플리멘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그 MCU하고 파워 소자 사이에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아날로그 드라이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서는 이제 입력부라고 보면 되겠죠. 그 제어기에서 센싱을 하기 위해서는 센싱을 받은 그 입력들을 반드시 그 드라이버가 그 MCU에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 그 드라이버들을 우리 파워 소자라고 하지 않고 그 아날로그 디바이스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는 앞으로 한 10% 정도로 계속 자리매김을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차가 이제 완전히 운전자가 고객이 되면서 메모리가 점점 좀 큰 시장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다른 반도체들이 거의 연간 30% 이상 CAGR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도 계속 전체 이 반도체의 10%를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와 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22년에 요 차트는 지금 인피니언 것을 위한 모델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린 건데, 현재 인피니언에서 한 6.4 빌리언 정도의 자동차용 반도체를 지금 판매를 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요. 근데 그 중에서 드디어 이제 EV 쪽에 이제 인피니언 레비뉴가 한 1 빌리언 유로 정도를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다스 쪽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작은 포션인데 아마 이게 한 5년 후에는 21% 정도의 포션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이제 이건 시스템으로 분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있었던 인터널 컨버션에 있었던 편의 장착이라든지 이런
블루 칼라, 컴포터전 이런 쪽은 계속 그 인크리징을 하는데 7%라고 지금 여기 써 있는데 뭐 이게 7%가 될지 5%가 될지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EV 쪽하고 그 아다스 쪽이 20% 이상 넘는 그 굉장히 높은 그 CAGR을 앞으로 계속 지금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한국에서 지금 그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 세미컨덕터를 보여준 건데요. 제가 지금 이거를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다른 것을 보여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 반도체 시장이 34%가 지금 인상이 돼 있습니다. 그 지금 인크리즈가 돼 있습니다. 20년에 대비해서 21년이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빠른 지금 속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는 이거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사실 그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언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반도체 쪽에서만 거의 지금 한국 달러로 한국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를 인피니언이 한국에서 지금 그 시장을 쉐어를 했습니다. 그중 그렇게 빠른 예는 굉장히 없었던 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게 계속적으로 30% 정도의 CAGR로 성장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가장 큰 바틀렉이 뭐냐면은 이 반도체들은 작은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 쪽의 반도체들은 작은 나노의 테크놀로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이렇게 40나노라든지 65나노 공정 그리고 90나노 공정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신뢰성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그게 뭐냐면 이 반도체들은 일반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런 컨슈머에 들어가는 반도체보다 10년 정도는 개런티된 제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 후에 이 반도체는 안 만듭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는 적어도 15년을 타려고 계획을 하는데 10년 동안의 재고가 없으면은 이 자동차는 더 이상 못 쓰는 거죠. 10년 수명밖에 못 쓰는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은 반도체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반도체가 나왔을 때 이 반도체의 수명은 10년이 돼야 됩니다. 10년 동안 반도체를 계속 양산할 수 있는 캐패시터가 있어야 되고 팩토리가 있어야 되고 10년 동안 이 반도체가 계속 릴라이벌하게 메인테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는 릴라이벌티하고 퀄리티가 있으려면은 굉장히 열에 강해야 됩니다. 열이라는 건 이제 반도체가 이 자동차에 움직이는 물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45도에서 150도에서 충분히 견뎌야 되는 반도체여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하려면은 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액츄얼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컨슈머 반도체나 일반 모바일폰 반도체보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니팩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비싼 코스트가 들어가는 반도체 10%밖에 되지 않는 반도체 시장에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서 계속 지속을 해야 되냐 앞으로 10년, 20년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90나노가 지금 접어졌고 지금 아무도 90나노에 대해서는 이제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페이드 오프가 될 겁니다. 그리고 65나노도 지금 그냥 스테이블하게 유지만 할 뿐이지 투자를 하는 업체는 지금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차용 반도체는 65나노에서 90나노가 지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반도체들이 40나노에서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40나노조차도 지금 거의 독점하고 있는 파운더리가 TSMC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가 이제 막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TSMC가 40나노를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파운드리가 지금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5년 후에나 반도체 수급이 풀릴 것이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TSMC가 거의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자동차용 반도체를 좌지우지하면서 수급에 대해서 독과점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지금 현재 신문지 같은 신문 매거진에서 얘기하기로 지금 반도체가 너무 모자르다고 하는 게 이제 풀려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 스페시픽한 어떤 종류의 반도체들은 그리고 지금 계속 램핑업이 30%, 40% 올라가는 특정한 분야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반도체가 계속 쇼테지가 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국양총장님이야 여기 계신 그 과학자분들과 우리 그 엔지니어분들이 어떻게 한국에서 이런 지금 그 쇼테지를 극복을 하고 앞으로 이제 5년 후에 그 탄탄한 그 자동차 그 모빌리티 쪽의 그 반도체의 그 국가적인 기업을 그 완성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그 키 이슈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그 질문인데 저 아주 좋은 아이디어들을 지금 많이 지금 가지고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그 과제 그 거기에 대한 숙제를 지금 많이 제공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한국 요거는 지금 저번에도 계속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과제 중에 하나가 그 지금 인피니언 같은 업체는 이제 IDM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팹레스도 하고 팹도 하고 다 이제 총괄적으로 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이 IDM 중에 하나고 인피니언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런데 이제 이런 업체들은 그 파란 그 그래프를 보실 수 있죠. 근데 사우스 코리아는 지금 굉장히 취약한 게 지금 팹레스 쉐어가 거의 전 세계의 1%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인피니언의 엔지니어들 포함한 전체 직원이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전 세계에서. 근데 인피니언의 마켓이 전 세계 마켓이 얼마냐? 2%밖에 안 됩니다. 그 전 세계 600조 시장에서 인피니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켓은 12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환산하면 2%밖에 안 되는 그 마켓을 위해서 5만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메모리는 물론 당연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이 필요 없지만은 이 비메모리 시장은 팹레스의 그 R&D 인력이 무궁무진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지금 그 독일의 그 미넨 밑에 있는 그 캠피온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캠퍼스 인피니온이라는 조그만 그 마을인데 거기에서 한 8,000명 정도의 연구원들이 요 고작 2%도 안 되는 1%밖에 안 되는 그 팹레스 저희 그 반도체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연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다품종 소량 그 수학이 바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하게 연구하는 모든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팹레스 그 컴퍼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반드시 이런 좋은 팹레스 컴퍼니들이 많이 심지어는 그 타이완도 보면은 거의 21%죠. 타이완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팹레스 업체들한테 많은 투자를 아낌없는 투자를 이 팹레스 업체들한테 해야 된다고 보여주는 분명한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스마트 모빌리티 혁신인 반도체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는지 인피니언에서의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반도체를 그러니까 CO2를 감소하는 그 가장 큰 중요한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에 대한 그 세이프티 관점에서 이 반도체를 적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또 중요한 거는 이 스마트라는 것은 이제 세이프티도 들어가 있지만 어떻게 내 자신을 시큐리티하게 내 데이터를 시큐리티하게 보호할 수 있냐 이런 시큐리티 그리고 커넥티비티 모바일 폰과 연동이 돼서 어떻게 완벽하게 이거를 그 집과 내 가전기기들과 연관돼 가지고 쓸 수 있냐 이런 스마트 커넥티비티에 대해서 가장 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도체 제품들이 지금 속속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로 CO2가 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EV 카라든지 퓨얼셀 카라든지 48V 기반으로 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지금 제로 CO2 비컴 릴이 돼서 모든 정부가 지금 CO2에 대한 그 탄소세를 매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브 비컴 패신저 이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 이제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에이징이 되는 그 선진국 반열에 쓴 나라들은 지금 나이 든 분들이 운전대를 놓고서 오토노머스하게
그 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신세대가 지금 다가오기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비컴 패신저는 아마 이제 10년 후에는 이게 정말로 프랙티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인간의 눈과 손과 발을 리플레이스먼트 할 수 있는 거는 반도체의 센서와 파워와 그리고 MCU, 그다음에 MPU 이것이 된다고 반드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 비컴 스마트 카가 되는 것은 이제 그 카는 이제 완전히 그 모바일 폰처럼 그 이동 수단이 아니라 디지털라이제이션의 한 그 부분으로 여러분 생활에 이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한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카 속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반드시 필요한 그 IoT의 그 이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전망 시장에 보면은 이제 그 인터널 커머션 엔진은 이제 사양 산업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EV가 떠오르고 그 EV에 맞춰서 그 새로운 그 경향의 그 어토노머스 드라이빙 에어리어가 급속하게 이제 따라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한 요소 팩터들 세 가지는 센서하고 파워들하고 그다음에 그 MCU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현대자동차가 가장 그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현대자동차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인터널 컨버션 시장은 이제 없어질 거고 앞으로 그 리딩할 수 있는 세계의 큰 비즈니스, 현대자동차를 리딩할 수 있는 세계의 큰 비즈니스를 이 로봇 쪽 시장하고 그다음에 그 쉐어드 서비스 시장하고 그다음에 EV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 로봇은 이제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다이나믹스를 인수하고 수많은 그 투자를 해서 이런 형태의 로봇을 어플라이해서 이제 앞으로 그 물류라든지 그 제조에 이제 포커스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게 서비스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비스 로봇은 단순하게 이런 그 인간을 닮은 그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동물을 닮은 이런 로봇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드론과 접목된 그 로봇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솔라 에너지를 보시면은 다 지붕 위에 있죠. 근데 그 솔라 에너지는 좋은 그 자동차의 그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럼 그 솔라 에너지를 자동차에다가 딱 어떻게 퍼부을 수 있냐? 그것의 가장 좋은 커넥티비티가 바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생각하는 것은 드론이라든지 로봇입니다. 드론과 로봇을 접목한 어떤 그 자동차 루프 위에 그 드론을 놓고서 그 드론이 그 솔라 패널이 있는 그 루프에 가가지고 에너지를 서킹한 다음에 그 자동차에 다시 넣는 이런 방식의 신개념의 이노베이션을 아마 소개를 곧 할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정말 파격적이거든요. 그럼 고속도로 주변에는 주유소가 없어지는 거고 고속도로 주변에는 루프에 솔라 패널이 있는 집들이 곧 주유소 대신에 해서 돈을 벌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 이 사람들이 솔라 패널만 놓고서 주유소가 누리는 그런 그 베네핏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이지만 앞으로 팩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UAM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이 UAM은 한 3명 내지 4명밖에 못하는 그 조그마한 비행기지만 운전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된 그 낮이고 밤이고 어떤 루틴을 계속 반복해서 움직이는 그 교통수단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저희 오피스 글라스타워 바로 앞에 그 삼성역에 커다란 그 현대 빌딩을 짓고 있는데 그 빌딩을 지금 60층짜리 2개 짓고 있거든요. 그 빌딩 속에 이런 허브를 만들어서 인천공항하고 계속 밤낮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UAM을 놓고 그 인천공항을 커뮤니케이션을 그 UAM으로 커뮤니티를 UAM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이분들이 책정한 거는 보니까 한 15만 원에서 뭐 20만 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보면 획기적인 거고 이 비클은 지금 그 CO2라든지 이런 그 퓨셀 화석 연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는 전기 배터리용으로 움직이는 그런 UA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노베이션의 거의 80%는 세미컨덕터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모빌리티 쪽을 저희가 지금 포커스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우리가 그 앞으로 개발 과제로 두어야 될 아주 좋은 그 비즈니스 밸류가 있고, 그리고 피처의 밸류가 있는 그 앰비셔스한 밸류가 있는 그 아이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픽업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같이 이제 자동차는 그 아주 큰 형태의 스마트폰으로 이제 변화가 돼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그 중요한 컴포넌트들을 네 가지가 뭐냐면은 지금 부양 총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이 센서 쪽의 그 비즈니스들, 그리고 파워 쪽, 그리고 그 MCU 쪽, 그러니까 컨트롤러 쪽, 연산 쪽, 그다음에 커넥티비티 쪽,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이노베이션의 그 쌀이 될 것이라고 지금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를 가지고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그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저희가 보고 있는 굉장히 그 독특한 이노베이션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ESS. 그 여러분 그 EV 차는 한 1,000만 원 정도 하는 배터리를 다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수명이 1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10년 후에 그 2,000만 원이나 되는 그 고귀한 그 히토류, 리튬, 칼륨 같은 이런 금속을 그냥 버릴 것이냐? 절대로 그렇게 하면은 지구가 그 계속 보존이 될 수 없겠죠. 반드시 이 그 배터리들을 모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리사이클링을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ESS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들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복잡한 선들로 연결돼 있는데, 이 선들을 전부 다 그 와이어레스로 교체해가지고 와이어레스 BMS 시스템으로 이 그 배터리들을 그 인터페이스 한다면은 이것이 플러그인 플러그아웃이 완전히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그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이 그동안 그 EV 그 시스템에서 썼던 배터리들을 여기 축적해가지고 그 스토리지로 쓸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이제 곧 소개될 것입니다. 이 테크놀로지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그 커다란 그 밸류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고요. 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가 이제 그 각 집안에서, 그러니까 솔라 패널이라든지 리뉴어블 에너지라는 풍력 발전소, 이런 산 꼭대기나 아니 바다에서 나오는데, 옛날같이 한국 수력 발전소라든지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는 아주 전기를 이동하기가 쉬웠거든요. 전부산 때만 하나만 갖다 놨으면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각 집안에서 만들어진 전기, 각 빌딩에서 만들어진 전기, 그다음에 그 풍력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어떻게 끌어다가 한 곳에다 모아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그거를 도시에다 공급할 것인가가 가장 큰 테크놀로지의 핵심이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그 우리가 화석 연료를 줄이고 리뉴어블 에너지로 대체하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그 공학적으로 이것을 풀어야 되는지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내에 이 문제를 완벽하게 솔브를 해가지고 리뉴어블 에너지가 완전히 우리 그 도시화된 우리 그 새로운 세상에 이것을 완벽하게 리뉴어블 에너지를 리플레이스먼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지금 앞으로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세상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그 도시로 들어온 전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유틸라이즈 하느냐가, 이건 어떤 면에 보면은 아까는 정말 실용성이라고 봤지만 이거는 이제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편의성에 대해서 이제 중점을 둔 건데요. 여기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IoT 띵입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가전 제품들과 좋은 모바일 폰들이 지금 세상에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커넥티비티를 시켜가지고 이 모든 그 우리의 그 가전 제품들과 그 가전 기기들, 그리고 모바일 기기들이 하나가 돼서 나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느냐. 그 중에 하나의 커다란 그 액티비티가 바로 이제 자동차죠. 자동차는 여태까지 기계 부품이었거든요. 이 기기 부품이 이제 센서와 컨트롤러와 파워를 가지고 완전히 다시 거듭나서 그 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섰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커넥티비티로 그 연결을 시켜가지고 우리 생활의 편의성을 계속
윤택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인피니언을 소개드리면 인피니언 직원들은 지금 한 5만 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가 이제 팩토리 사이트에 있고 절반 정도는 그 R&D 사이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피니언은 아까 소개시켜드렸듯이 한 12빌리언 US 달러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포커스하는 분야는 오토모티브 쪽, 산업용 전자 쪽에 지금 포커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 19%, 13%는 이제 저희가 그로잉하고 있는 지금 CAGR이 한 9% 정도 되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진이 한 19% 정도 되는데, 반도체 업체들의 특징이 그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오르면 마진이 대부분 다 20%, 30%, 심지어는 40%, 50%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것을 다 재투자해가지고 과감하게, 저희는 19%의 마진을 벌면 13%를 R&D 코스트에 계속 지금 붓고 있거든요. 그 이게 계속 이노베이션이 되지 않으면은 그 회사는 이제 없어지는 회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토인 DGIF 그 이노베이션의 포럼 같은 이런 액티비티가 없는 한 인피니언 같은 회사는 존재할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마진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피니언 코리아를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우리가 굉장히 큰 세러머니를 한번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수석 부사장으로 저기 프로모션된 이유기도 한데, 인피니언 코리아가 반도체를 한국에서 파는 게 지금 이제 거의 15,000억 정도, 1조 5천억 정도의 그 코리아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거죠. 반도체만 팔아서 1조 5천억을 이루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큰 원동력의 해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구양 총장님께도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DGIF, 디지스타하고 저희가 코퍼레이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저희가 그 액티브하게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저희가 지금 그 국내에 있는 LG라든지 현대라든지 그 삼성 같은 그 굴지의 그 글로벌 회사분들하고 코퍼레이션 워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에서 한 14년 정도 그 현대자동차 내부에 이제 랩을 가지고 현대 인피니언 이노베이션 센터라는 랩을 가지고 반도체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노하우는 분명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산학 우리 학교 쪽, 그리고 이렇게 그 사이언스가 우수한 그 디지스트 같은 회사 그 대학과 연계해서 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상황은 서울과 분당에 지금 오피스를 하나 두고 있고요. 레가시 사이프러스 오피스라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사이프러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레가시 사이프러스 오피스라고 그러는데, 지금 분당 오피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분당에 메이저 그 R&D 인원이 있고, 그다음에 천안에 이제 팩토리 인원이 한 350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 한 700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그 R&D 액티비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세일즈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 분들이 엔지니어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나왔듯이 그 디지스트하고 저희하고는 굉장히 각별한 관계로 벌써 8년 동안 여러 가지 코업을 해왔고, 다이아랩이라는 그 랩에서 굉장히 많은 그 저희들 엔지니어들과 그 디지트 그 교수님들과의 그 교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목해 보시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 여러분께 저 컨티뉴어스하게 서포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약간 지났는데 여러 가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의 그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현황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장에 대한 그 질문에 있어서 대표님, 제가 하나 드리면은, 네, 고맙습니다. 질문을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잘 알다시피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경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가운데 끼인 뭐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데 뭐 잘 아다시피 대한민국의 이제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뭐 장비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반면에 또 중국이 가장 큰 반도체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곤란한 입장인데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대표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뭐 어떠한 뭐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될지 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지금 사실 제가 다니고 있는 그 독일 회사하고 지금 제가 지금 고객을 두고 있는 그 한국 회사들하고 사실 거의 비슷한 입장입니다. 독일도 한국도 샌드위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중국은 이제 완전히 본인들의 로컬라이제이션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스피노버가 될 거는 뻔한 일이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면 독일 같은 나라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어떻게 거기에 대처를 하냐 인피니언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과 그 중국 사이에서 그 계속 그 줄타기를 하는 건데 이제 중국은 그 반도체 시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좋은 소비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도가 그로잉하기 전까지는 중국 시장에서 계속 한국도 그리고 미국 독일도 그 계속 그 투자는 못하지만 계속 그 커스터머에 대한 그 서포트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그 중국하고 미국을 계속 그 줄다리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가운데에 있는 R&D 로케이션, 중국에 있는 R&D 로케이션을 머추얼 지역으로 뺀다든지 아니면은 미국으로 일부를 그 이전한다는 것은 지금 그 독일 회사든지 아니면 한국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면에 대해서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은 중국과 미국의 그 위기의 그 리스크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걸 머추얼하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바로 이제 그 글로컬라이제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미국, 그다음에 그 아시아 쪽의 한국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유럽을 중심으로 이게 따로따로 그 각각 국가가 다 특성화된 그 반도체 시장을 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구경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이 만약에 센서가 집중화돼 있다, 메모리가 집중화돼 있다, 그러면 한국은 이 네 개의 그 커다란 그 지역 리즌을 갖다가 서포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반도체에 대한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이제 기조 강연 두 번째 연사 중요한 분 모시겠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환준석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준석 교수님의 간단한 양력에 잠시 소개드리겠습니다. 2000년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서 인포메이션 사이언스 앤 텔레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술경영경제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센서도 주제지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IT 기술 발전을 위한 글로벌 스마트 시티를 위한 새로운 전략 주제로 오늘 인사이트한 강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섭외받은 서울대학교 황준석 교수입니다. 첫 번째로는 디지스트가 이제 아마 2004년에 처음에 이제 인스티튜트로 시작이 돼가지고 거의 이제 18년, 19년째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또 중요한 과학기술대학으로서 또 큰 발전을 이룩한 거에 대해서 정말 그 공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감회와 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한테 좀 중요한 거는 뭐 이 대구 경북이 저희 조부께서 실제로 상주에서 이제 출생하시고 또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저희 집안의 고향입니다. 상주를 비롯해서 김천, 대구 이 영역이. 그리고 그 선친께서는 황영모 학장님이셨는데 서울대학교 6.25 이후에 초대 학장이시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기계공학자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셨던 영역 중에 뭐 몇 가지 최초가 있는데 최초의 포드 엔지니어셨고 우리나라에서는 동아일보 공장장, 남만바지 공장장, 서울대학교의 광산학과, 그리고 미국과 월드뱅크 이런 데서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한국에 와서 그것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서 1954년부터 한 58년까지 당시 그 기틀을 놓으신 분이시고, 또 그 당시 굉장히 자그마했던 공과대학을 많은 교수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또 새로운 미래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데 많은 기여를 하신 글로벌 공학자입니다. 그래서 경북은 저한테 그렇게 좀 소중하고, 저희 아버님 때문에 상주랑 대구 김천을 매번 저희 선산이랑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한 10몇 년 만에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서울공대 전자과 졸업생이시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교수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하셔서 굉장히 많은 계측기를 임포트하시고 실제로 매니팩처링 하셨던 한일계전의 사장님이셨는데 한 금년 한 3개월 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큰 감회와 또 앞으로도 제가 어떻게 했으면 같이 도울 수 있을까의 한 사람으로서 왔습니다. 오늘 앞에서 이승수 대표님께서 정말 그 산업에서 보는 또 글로벌 시각에서 보는 이 세마컨덕터와 센서의 수요와 미래,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현실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말씀해 주신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는 그 디렉션에 실제로 서울대의 실질적인 이제 그런 것들, 아까 모빌리티 중심이랑 하셨지만 저는 그 세마컨덕터와 센서 기반한 그런 원천적인 어떤 그 기술들이 실제로 미래 인프라스트럭처에 좀 더 글로벌하게 쓰일 수 있는가.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이제 최근 한 3, 4년 동안 시작해온 스마트 시티 이노베이션 앤 비즈니스입니다. 뭐 그것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원래 서울대학교에 2003년에 왔는데요. 그래서 2000년도부터 제가 시라큐스 대학에 교수 있다 2003년에 서울대학교로 와서 공대에서 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산업공학과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술 경영을 가르치다가 최근에 이제 한 3, 4년 전에 스마트시티 글로벌 융합전공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30명의 학내 교수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한 지금 한 2년 동안 200명 넘게 전 세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해서 빅게이 사업과 여러 가지 인력 양성 사업을 해가지고 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중간에 제가 뭐 대구가 이제 국토부 실정 사업이었듯이 저희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도 국토부 실증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스터 플래닝을 맡아서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많은 어떤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어떤 그 스마트 시티 분야의 그런 어떤 R&D 역량을 좀 쌓아왔습니다. 저희 뭐 스마트 시티 전공도 있지만 제가 글로벌 R&D 센터라고 과기정통부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이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조직은 실제로 그 이후에는 한 20년 동안 제가 처음부터 정부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카이스트와 중간에 함께 해서 전 세계 한 400명 넘는 석박사 졸업생을 양성했고, 또 거기 기반해서 이제 국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 특히나 뭐 기업 또 공공 연구기관 중에서 국제협력을 하는 조직들을 서포트하는, 특히나 R&D를 비즈니스화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기술 사업화랑은 또 다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팔로워가 이제 프론티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R&D에서 바로 그게 저희가 하고 있는 R&D 자체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R&D의 역량이 그 조금 국가의 종속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에.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사실 그러니까 많은 요새 좋은 예능인이나 프리랜서들이 어떤 KBS 소속이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훨씬 더 그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R&D를 좀 리버럴라이즈 하면서 글로벌의 오퍼튜에서 한국의 역량을 최대하자.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개인이 뛰도록 또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그걸 또 국가가 서포트하고 하는 게 좀 지금까지 중요한 역량이었다. 제 그 내용들은 조금 더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길었는데요. 그래서 Safe, Sustainable, Seamless Smart City 그 다 센서랑 이제 나중에 세미컨덕터 제가 이야기를 엮을 텐데 어쨌든 전 세계에 지금 이제 그런 인적 인스티튜셔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제가 오늘 엑스포를 보니까 이분들 다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다, 연결해드리고 싶다, 또 디지스트로 또 모시고 오고 싶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재 R&D가 빨리 기본적으로 저희가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사업화를 빠르다 그러지만 요새는 그 이해관계 조직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업화는 또 늦어지는 것들도 있어요. R&D 투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 세계에서 그걸 더 빨리 R&D를 활용하고 비즈니스화하는 데를 여는 게 한국으로서도 좋습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비즈니스와 마켓을 여는 일을 제가 하고 있고 정부가 돈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20년 동안 실행하려고 되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같은 사업을 뭐 5년마다 다시 리뉴해 주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업 R&D는 애트리처럼 평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현재 서울대 안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R&D를 다 유틸라이즈 해가지고 글로벌로 하고 또 서울대뿐만 아니라 한국에 전해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런 R&D가 교육 그리고 미래의 양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exponential education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가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는 그 대학원에서의 어떤 좀 더 프로페셔널 R&D 기능이었는데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마이크로 디그리나 그냥 프로페셔널로 R&D를 가르치고 팹에서 직접 가르치고 이미 있는 현직자를 가르쳐서 굉장히 그 R&D 능력을 빨리 높여주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33년째 연구자인데요. 그러니까 그 대학 졸업하고 89년부터 이제 효성 컴퓨터에서 하드웨어 디자인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수학을 했는데 제가 하드웨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공학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뭐 서킷과 뭐 디자인 그런 어떤 모든 부분들에 굉장히 퍼밀리하고 패키징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이제는 프론티어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실제 현재 있는 문제들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국가 주도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는 지금 최근에 어떤 클라이밋 체인지, 소셜 디자스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데 그거 해결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노베이션을 국가로 연결하면 좋은 사람들이 중간에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폴리티션이 실제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난맥상과 문제들이 있어서 그거를 리버럴라이즈하고 데모크래틱하고 전 세계 이노베이터를 먼저 그게 이제 저희의 어떤 생각이고 그걸 조용히 한 20년 동안 했더니 이런 것들 진짜로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2050년까지 30년이 남았는데 5,000개 정도의 도시가 됩니다. 전 세계 지금 4,500 개인데 그 도시는 한 15만 이상의 유엔 기구에 적어도 그게 다 스마트는 되지 않지만 저희는 이노베이션 스마트시티 이노베이션 센터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 저희가 가진 슈프림 S 스마트시티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노베이션 센터에. 그래서 그 이노베이션 센터를 5,000개로 만드는 것. 30년 안에 충분히 여기 계신 분들이랑 다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초를 이미 놓고 있고 그 내용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디지스트가 인스티튜트에서 유니버시티 발견했듯이 지금은 더 인스티튜트뿐만 아니라 이쪽의 에리아를 만드는 에코시스템을 하고 아까 글로컬라이제이션인데 전 세계에 적어도 센서와 세미컨덕터는 여길 통해서 어떤 그 생태계의 헤게모니가 주어지지 않을까. 물론 그 경쟁도 문제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서로 협력해서 여기다 해주면 하는 겁니다. 물론 판교밸리도 있겠지만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공정 생산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런 관점에서는 실증 스마트시티까지 가지고 그리고 자동차 기반으로 돼 있고 하는 건 대구 경북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걸 누군가 끌어놔야 되죠. 그래서 저는 디지스터는 지금 디지스트는 뭐 스마트 캠퍼스의 단계에 있고 이미 이노베이션 센터의 롤을 많이 했었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도시가 그 기능이 없습니다.
저희가 간 시흥 캠퍼스만 해도 산업을 서포트하는 거지만 선도하는 연구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R&D를 가지고 선고하고 그거에 대한 펀딩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내고 커스터머나 R&D 연구자들은 어렵지 않게 많은 시간들을 그것에 집중해서 실제로 비즈니스화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저희 모델입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그런 오픈 데이터, 그 전에는 당연히 이노베이션 센터로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대구시랑 시흥시랑 해가지고 이 어떤 신뢰 관계를 통해서 가버먼트 레벨에, 인스티튜션 레벨에 데이터를 협력 받아야 되겠죠. 근데 학교니까 잘 줘요. 그리고 신뢰 있는 사람이면 줍니다. 인적 관계가 좋으면, 그죠? 저 연구자 네트워크들, 저는 제 친구들이 다 연구자이기 때문에 연구자 데이터가 제가 그걸 공적으로 잘 사용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신뢰 관계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근데 어쨌든 그게 시티랩이라는 아니면 어떠한 형태의 회사도 될 수 있고요. 그런 것도 이제 이끌어하는 과정. 한국 내에서는 이노베이션 센터로서 국가 인허가를 내려면 지자체장이 어떠한 것을 레코멘데이션하고 국토부에 승인하여서 그 정식 이노베이션 센터. 그 다음엔 또 다른 혜택이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대도 이제 그걸로 가는 단계에 있고 그 앞에 시티랩과 그런 것들은 실증 사업을 통해서 한 5년간 완성을 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뭐 대구와 많은 일들 것도 저희가 좀 지금 시행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 앞에 또 연구원님께서 현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몇 가지로 제가 이제 아까 글로벌 캠퍼스 아니면 5,000개 이노베이션 센터 뭐 한 여기 8개 정도 실제 현재 이제 투비 2023년 1월에 오픈, 대부분 다 지금 컨트랙트 파이널 사인이 이루어졌고 한 3, 4년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스마트시티를 글로벌라이즈한다. 뭐 컨텐트 헤드머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R&D가 컨텐트 헤드머니고 그걸 공유하고 활성화시킬 인스티튜셔널 커미트먼트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걸 저희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저희가 X-Space University라고 합니다. SpaceX가 아니라 멜로머스 스페이스인데 X-Space는 그 알파벳 레터, 처음에는 알파벳으로 하겠지만 뭐 그릭으로 해야 될 거고 나중엔 한글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X-Space University 해가지고 그 로컬라이즈를 하면서 이노베이션 센터라고 궁극적으로 거기에 캠퍼스, 그게 대학이 됐던 도시의 어떤 기능이 됐던 아니면 회사가 됐던 그런 코어 조직을 시작해서 그게 그 도시 전체를 스마트 시빌라이제이션의 본으로 보이는 것. 그리고 그 도시는 우리가 얘기하는 슈프리메스인데 센서와 나중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세마이컨덕터로 커넥티드 된 새로운 개념의 이음 도시. 뭐 모빌리티 도시 뭐 이런 거 되겠네요. 제가 이음이 뭐가 다른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음 도시. 새로운 개념의 이음 도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이음 도시를 통해서 글로벌 아이덴티티 시민권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즈니스에 텍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내일든 저쪽으로 옮겨가서 뭘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 공유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는 시흥 캠퍼스가 지금 한 2007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2000년부터 이제 입주를 했고 저거 처음 들어가서 입주해서 거기 스마트시티 교육과 R&D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8층에 있고,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거기선 제가 이제 시티니까 뭐 자율주행, 드론, 우주항공, 뭐 저기 위성 하시는 교수님들, 연구 에로봇, 그리고 바이오 연구분들과를 조금 인테그레이트하면서 또 비즈니스를 만드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그 관악 캠퍼스에 또 G 스페이스라고 이렇게 스마트 랩이기도 하면서 클래스룸이기도 하면서 실제로 멀타이 공간으로 이노베이션 센터로 하는 거기에 이제 행정 조직과 플러스 교육 조직과 뭐 여러 가지가 다 인테그레이트 해야 됩니다. 그걸 특성화해 놓은 G 스페이스가 있고 시흥에는 또 이제 제가 한번 또 DGF 관계자를 모실 텐데요. 시흥에서 스마트 캠퍼스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이스페이스하고 제 광교에도 윤기원과도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스마트하이제이션을 저희가 하고 공간 저희서 제공하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10년 이상 가져가고 그 공간의 기능을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펀드는 제가 제공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하고
거기다 이제 뭐 메타버스도 있지만 지금 디지털 제가 그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니오시티라고 플로리다의 미국이 이제 좀 우리처럼 가버먼트 드리븐 디시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걸 한 1년 넘게 굉장히 큰 협력을 통해서 또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빌드 백 베럴 이런 여러 가지 펀딩 프로그램들을 엮어 가지고 실제로 스페이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0 스퀘어 핏을 내년에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멤버로 해가지고 같이 모시고 가고 내년에는 그쪽이랑 디지스트 여기랑 같이 뭐 저기 이런 행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이 캠퍼스들이 다 연결될 거거든요. 메타버스로.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 또 로컬에 각각으로 또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희 펀딩 모델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니오시티 캠퍼스가 있고 가다는 그러니까 그 밑에가 이제 에스페이스가 스페셜 이코노믹 존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대덕단지처럼 이디오피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고 이디오피아의 수상이 대덕단지처럼 해가지고 가다라는 스페셜 이코노믹 존이 있습니다. 그 온라인으로 찾아보시면 있어요. 굉장히 큰 인베스트먼트고 거기에 똑같이 플래너와 이노베이션과 캠퍼스를 짓는 사업자로 아니면 학교로 아이덴티티로 아까 말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려고 하고 유니버스 마타람은 인도네시아인데요. 이것도 결국 교육 협력에 의해서 시작된 것들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마타람은 롬복이라는 섬이고 그 발리 섬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체가 전체가 섬이기 때문에 스마트 아일랜드라는 개념의 표본으로서 실제로는 이제 인도네시아를 전체를 하면서 또 아세안의 허브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마스터 플랜과 스마트 시티를 하는 것. 그게 그 이노베이션 센터 M스페이스로 이제 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와 뭐 세마이컨덕터 연결해서 하려면 스마트아이제이션 하려면 당연히 디지털 트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간을 리프레젠트하는 different level의 DOL, level of LOD, level of degree를 만들어서 그 레벨 디거리에 맞춰서 그 공간의 그 LOD 특성과 펑션에 따라서 어떤 센서가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뜨개질 잇듯이 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스 스마트 시티는 허상입니다. V2X나 아니면 그 베이셜 카메라 어떤 것들에 대한 그 섬세한 글루가 없으면 다 따로따로 놀고 사람들은 체험을 못합니다. 내가 스마트 시티에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서 지금은 그걸 해주는 단계지 단위 기술을 가지고 워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현재는 비즈니스화할 수 있는 기술이 훨씬 많이 존재하지 그 기술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합니다. 사람이 부족하면 당연히 비즈니스 못하죠. 그래서 또 근데 그렇게 그런 사람을 해가지고 담을 수 있는 소사이티나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엑스페이스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번단 테크놀로지, 아이디어, R&D를 바로 비즈니스하는 스페이스. 그래서 바로 그거를 글로벌 인류와 나누고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립니다. 저는 이제 시흥의 저희 스마트 시티 디벨롭먼트의 그 저희 캠퍼스를 스마트 디스트릭트라고 보고 시흥시와 해서 저희가 만든 마스터 플랜 안에 R&D 프로젝트를 10년간 담아놨습니다. 그 R&D 프로젝트를 이제 10년간 담은 거는 거기가 이제 하는 인프라가 저희가 아는 오토모너스 비커, 뭐 드론, 그리고 뭐 여기 로봇, 뭐 이런 미래 도시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비즈니스 모델은 그런 교육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새로 개념의 뭐 엔터테인먼트 앤 에듀케이션 같은 공간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유니버설 스튜디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사실은 그 공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 파크는 플로리다에 이렇게 했는데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이그 컨텐츠를 크리하는 단 그 브랜드를 가지고 자기가 만들었던 가진 R&D 상황, 그 상황에 있었던 그 세트장을 해서 사람들이 체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죠? 저희가 하는 R&D 상황들은 에듀케이션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박사학위를 꼭 받아야지만 R&D가 되는 것이 아니도록 해서 보편화를 시키는 게 결국 시빌라이제이션의 제일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 10년 동안 만들어서 서울대 2030년 전에 결국 파크처럼 운영하고 모든 사람하고 실제로는
CES를 할 필요 없이 CES는 가서 전시회를 보지 체험을 못 합니다. CES에 뭐 체험 못 해요. 거기 뭐 기관장들만 와서 타게 하시고 뭐 체험 못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는 아니죠. 우리나라가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체험적 교육을 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돼 있고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총장님 계시니까 디지스트는 5G 프리 돼야 됩니다. 신개념으로 가버넌스 마서 5G는 무조건 공짜 이 안에서는. 그래야지 우리가 뭐 벨랩이란 아이덴티티가 생기는 거고요. 아직 그런 투자 안 하고 뭐 똑같은 테리토리면 누가 여기 옵니까? 5G를 프리로 사용하면서 거기서 센서들이 연결하고 다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만듭니다. 그러려면 가버먼트랑 로컬이랑 다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리더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물론 많은 젊은 사람한테 하지만 결국 리더가 자기가 가진 네트워크와 파워와 폴리틱스, 레귤레이션 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그 인프라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스마트시티 그러니까 우리 모빌리티가 단위 자동차가 못 굴러다닙니다. 당연히 통신 깔 때 충전, 퍼블릭 충전도 따라야 돼요. 근데 그 충전의 스탠다드가 다 다릅니다. 뭐 당연히 한국적 스탠다드가 이제는 앞에 나가 있어야죠. 그게 현대 아이오닉이 됐던 이거면 10년, 20년 정도는 제일 빠른 충전을 개런티한다. 그거 하나 가지고 까는 거죠. 그 정부로부터 받는 거죠. 그 나라. 그런 걸 저희가 합니다. 저희 네트워크가 그 나라 공무원들이고 실제 그걸 사이언티픽하게 프로포즈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연구원들이 국가에 프로포즈하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제공합니다. 결국은 이런 어떤 비즈니스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가 하는 생태계가 오늘 여기 이렇게 정말 디지스템 모인 것처럼 모든 거 여기 가면 뭐 이 기술 다 있어. 대학의 좋은 점은 거기에 모든 기술이 다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안 가도 거기 가면 전 세계 모든 지식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이라고 합니다. 유니버시티. 그래서 그걸 지향을 해야 되고 디지스트도 당연히 종합대학을 지향해야 됩니다. 중국적으로. 왜냐하면 기술과 인문과 사회와 비즈니스가 떨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좋은 거는 캠퍼스가랑 시티가 저희 테스트, 저희 랩이니까 좋죠. 그리고 거기서 오피셜리 실제로 타이틀을 줬으니까 좋죠. 그리고 그 타이틀은 펀드가 있는 한 계속 제공되는 타이틀처럼 좋죠. 그게 이제 학내 폴리틱스를 없이 드라이브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에서 이제 여러 계례에 제가 이제 저는 월드뱅크 캠퍼스 추진 단장으로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진 레벨이 아니라 개발 레벨입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돈이 되게 새로운 총장님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장이 바꾸면 사람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총장님이 하여튼 저희 월드뱅크 이건 그린 빌딩이 될 것이고 말씀드린 거기에 여러 가지 센서와 모듈이 들어가서 차세대 개념의 빌딩이 될 것이고 100년 넘게 랜드마크처럼 활용되는. 그래서 그런 거랑 그 주변에 글로벌 R&D 컴플렉스. 그러니까 인프라만 좋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진짜 글로벌이 되고 와야 되고 실질적인 리빙 공간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정부랑 얘기해서 저희 지구를 프리 이코노미죠. 경제 자유 구역 청의 지구로 막 하였습니다. 산업부가 지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거는 미리부터 디레귤레이션, 미리부터 규제적 그걸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냥 기술과 아이디어와 사람만 있으면 될 수 있게 그런 작업들을 미리미리 좀 한 게 좀 좋은 점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저희 신 캠퍼스의 저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2027년까지 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한 800병상의 병원이고 그게 스마트 메디슨입니다. 그래서 글로벌리 온라인 플랫폼 메디슨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뇌 관련 이제 그 병원으로 아이템들을 집중하지만 실제로는 종합병원입니다. 다른 거는 우리나라 병원들이 글로벌 프랙티스나 외우는데 여기에서 외국 의사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또 외국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부터 되기 전까지 디레귤레이션 해놓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설득해야죠. 그죠? 당연히 그거를 누군가는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 학교가 저희가 이제 한 30명 정도 연구원이 파견됐고, 저희랑 LX랑 공동으로 해가지고 한 2년 넘게 마스터 플랜 만들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Autonomous E-mobility based on radar,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지금 카카오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카카오 센터 저희가 이제 같이 협의하는데 좀 다른 데 있는 데이터 센터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로봇으로 라스트마일 하는 거, 그리고 드론으로 디자스터나, 가령 사실 이걸 빨리 했었으면 정말 그거 했었는데, 드론으로 요번에 그 이태원 참사를 저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데이터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UAM, 저희도 이제 UAM은 이거 이제 어디서부터냐면은 실제로 이제 영종도부터 시흥까지인데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연결되는 것도 있고, 여기 병원이 있기 때문에 크리티컬 허브고, 또 하나는 이제 공항이 아니라 이제 인천항에서 이제 안산, 평택까지 가는 중간 로지스틱 허브 같은 거가 이제 실제로 디스트리뷰티드 패턴으로 이제 시흥 근지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드론동이 이제 학교 안에 있는데, 거기 주변에 어떤 드론 테스트에서 디레귤레이션이 이루어졌고, 드론 협회랑 해가지고 대규모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드론을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비스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산업부랑 돈 받아서 대규모 교육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 군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실제로 뭐 라이다나 이걸로 모니터링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폴루션이나 대기의 질을 확인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좋은 사례로 해서 지금 사업화가 돼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데이터 모빌리티, 개인이 여러 가지 마이 데이터라는 개념으로 데이터 모빌리티하고, 거기에 시나 그 도시나 거기가 퍼블릭 AI를 제공하는 것, 유니버설 AI, 스마트 시티가 제공하는 AI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메타버스나 이런 걸 통해서 관광을 전제하면서 하는 이제 골든 코스트, K 골든 코스트는 이제 현재 재임한 저기 시흥의 시장님이 계속 해왔던 이야기라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연계돼서 이제 하는 것들.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바이오가 있으니까 메디컬 컴플렉스를 위한 이제, 근데 그게 인더스트리 4.0이기 때문에 텔레폰 매니지는 여러 가지 바이오 컴플렉스를 조금 다른 데랑 좀 다른 개념의 그런 것들을 해나갔고, 마지막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 이노베이션 센터가 하는 일, 아까 저희 아이스페이스가 하는 일,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글로벌 교육.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하나는 저희가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랑 3년 동안 국토부랑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한 지금 5.4 밀리언 되니까 최근 환율로 하면 한 6, 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아세안 경역 기법을 활용해서 300명의 아세안의 리더들, 특히나 이거는 근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스마트시티를 개발하고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는 스마트시티가 더 이상 플래닝 단계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플래닝은 안 돼도 그만 있어도 돼요. 이거 플래닝이 아니에요. 플래닝은 기본적인 이미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든 다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개도국이나 많은 도시가 다 우리 그 계획에서는 화양찬란하지만 그게 사람들의 라이프로 되어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도시 공공 서비스로 돼 있더라도 그 도시 시민이 나 스마트시티에 산다 그런 사람 없어요. 저희 대구 시민이 스마트시티, 우리 나 스마트시티 산다고 하나요? 아직 그 정도의 경험 레벨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개발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링입니다. 스마트시티는 엔지니어링입니다. 지금부터는 플래닝이 아닙니다. 아키텍트 당연히 하지만 아키텍처를 저희는 엔지니어링의 분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고 보고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 그래서 시흥시의 한번 총장님과 또 대표님과 여기 계신 많은 리더 또 회사분들 한번 초청드리고 싶고, 마침 저희도 한 20년 동안 해온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린 스마트 디벨롭먼트 비전이라고.
20년 동안 20년 전에 그린이라고 얘기했으면 꽤 괜찮은 거죠. 예? 그린 스마트 디벨롭먼트 앤 비전. 디벨롭먼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얘기합니다. 예? 비전은 4.0을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오랫동안 해서 글로벌 네트워크가 있어서 한번 내년에도 그걸 계획하는데 같이 뭔가 해봤으면 좋겠고 양쪽에서 같이 하는 그 공동으로 했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초청드리고 싶고 저 개인이 아니라 이제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생겼다는 게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앞으로 좀 나누고 싶고 당연히 교육의 중요성은 저는 앞으로 중요합니다. 세마이컨덕터 교육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센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센서. 전작과에서 더 이상 못 가르쳐요. 서울대도 그게 입증이 됐어요. 예? 무슨 공학, 무슨 인증 이런 것 때문에 못 가르칩니다. 그래서 센터가 따로 필요하고 그걸 디그리로 하기 전까지는 이걸 포커스해서 빨리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가신 교수님들이 단순히 학부형이 아니라 많은 그런 프로그램도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하고 있고 단순히 석박사를 가지고 이거에 기반을 쌓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 개 만듭니다. 여러 이제 월드뱅크, GCF, 뭐 UNPOG, 시티넷, 위고, 뭐 월스마시티 네트워크, 뭐 여러 군데에 근데 저희가 또 콜라보레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이제 연구기관 중에서는 키아트, 뭐 키스트도 그리고 저기 스태피 저희 제자들이 모든 연구원에 대부분 많이 가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국제 협력을 또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제공을 서비스를 합니다. 또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것들을 내용을 만들어주고 또 실질적인 비즈니스화하는 것 이제 저희 생각이고 요거는 이제 이거는 현재 커미티된 게 아니라 계획입니다. 아까 랜드마크 그게 있으면 결국 이런 분들을 모시는 것. 또 디지스도 이제 산학 여기 안에 아마 기업들 많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이 대표님 비슷하게 저희도 글로벌 국내 R&D 컴플렉스들이 여기 들어오도록 하는 것. 그리고 한국의 월드뱅크 오피스는 이게 개도국에 있지 않은 굉장히 신기한 오피스입니다. 헤드쿼터입니다. 저희 기재부가 이걸 아시아나 아니면 전 세계 헤드쿼터 그 아이덴티티가 이노베이션입니다. 이노베이션 오피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을 중국의 오피스에 줄 수 없고 다른 데서 한국이 이노베이션에 특화된 디벨롭먼트를 하는 월드뱅크의 글로벌 오피스가 현재까지 비전이고 차곡차곡 인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스트도 월드뱅크랑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에 그 뿌리를 내주셔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 국제기구들이랑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는 게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 아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비슷하게 여기 이제 디지스트가 만들어진 것처럼 스마트 캠퍼스적 디지스트적 개념을 이제 한쪽에는 그 비즈니스 컴플렉스 한쪽에는 이제 그 비즈니스 파크 및 레지덴셜 에리아까지 서포트하는 그런 것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에리아가 크지 않기 때문에 20만 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 에리아가 모델 디스트릭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신 R&D를 해가지고 글로벌 하기에는 전 세계에 저희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합하면 서울대보다 큽니다. 그걸 다 합하면 서울대보다 큽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게 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폴리티컬 개념의 네이션이에요. 그래서 그 네이션을 이제 인테그레이트 하는 거를 이제 대학과 이노베이션과 이노베이터들이 하는 게 이제 목표고 그걸 나중에 국제기구나 정부가 공인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걸 같이 원업됨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인테그레이트고 이런 걸 같이 할 파트너를 많이 찾고 있고 제가 이제 그러면 이게 스마트시티에서는 어떤 개념이냐? 스마트시티가 사실 우리나라는 한 2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2년, 2000년 그 전에 유비쿼터스한 개념으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실패했냐 성공했냐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왜? 이름을 바뀌고 했지만 사람이 남았습니다. 커뮤니티. 우리는 연구자들이요 전 세계 어디 가서 솔루션 언어만 바로 해결해 주잖아요. 바로 됩니다. 한국 스마트시티는 어디 가서 솔루션 바로 줍니다. 따로 서비스 안 해도 돼요. 그게 이제 제가 그래서 그 결국은 우리는 스마트시티 에서 서비스를 서포트하고 그걸 서포트하려면
디지털 스마트 시티라는 개념의 피지컬 인프라스트럭처에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가 연결된다. 그게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이고, 아까 또 이승수 대표님도 많은 그 그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저는 스마트 3.0이라 하고, 뭐 제가 전 세계 최초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시티넷이나 세크리터리 제너럴들 다 제가 얘기했다 3.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 그럼 그게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현재는 디지털 트윈이요, 플래닝하고 모니터하고 시뮬레이션 하네. 미래의 디지털 트윈은 오퍼레이션에 쓰이고 라이프에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맵이라는 거예요. 저희 관점에. 저희 데이터를 스토어하는 거기고 포인터고 메타 데이터라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은 실제를 역할하는 메타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아주 큰 빅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서비스해야 되거든요. 빅데이터가 어떤 분석에 의해서 디시전 메이커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빅데이터는 모든 인디비주얼이 요구하는 리얼타임 서비스입니다. 그게 스마트시티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급할 때 어떤 것이든 그럴 때도 해가지고 할 줄 내면, 그런 개념의 디지털 트윈. 당연히 뭐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기술은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최근에는 저희가 새털라이트 화성도가 높아져서 엑스테리어는 새털라이트로 하는, 저희 학교에 김덕진 교수님 계신데 그걸 가지고 하고, 인테리어는 또 다른 기술 가지고 하는 그 개념을 해가지고 지금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디지털 트윈을 싸게, 빠르게, 이펙티브하게 아이덴티파이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도시 차원에서 공간화할 수 있는 거는 결국 플래너랑 에코시스템 빌딩하는 그 비즈니스맨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모든 거를 LOD를 그렇게 좁게 못합니다. 그렇게 무거운 디지털 트윈이 리얼타임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박실자시니까 아실 텐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모듈라하게 빨리 할 수 있느냐. 1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이버 레이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하고 있고, 그 각각에 있는 기술들과 회사들과 그것들을 저희가 비즈니스 동아리의 협력 회사로, 저희 또 산학 협력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래의 CD 서비스를 as 서비스를 만들었고, 모든 것을 결국 뭐 서비스야. 원래 CD가 서비스였습니다. CD가 공간이 아니라 거기에 종교, 거기에 정치, 이거가 다 그 주체가 있어야지만 시티라 그랬던 겁니다. 그 땅 때문에 사람들이 로마로 온 게 아니고, 서울로 온 게 아니고, 대구로 온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것 때문입니다. 그럼 서비스입니다. 근데 better, smart, quality of service. 지금 저희는 저희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시티 서비스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에 한국인은 한국에서의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전 그게 좋다고 봅니다. 프론티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진짜 모든 사람이 편하고 좋고 퀄리티가 만들어주자. 근데 현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술은 그냥 텍시티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다음에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이 플랫폼을 까는 거고, 우리나라 카이아나 여기는 이미 스탠다드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픈 소스하고 그걸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스탠다드를 가져가는 것. 저도 어쨌든 공공학자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EV 차저도 제가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렇지만 코리안 스탠다드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스마트 시티 3.0은 커넥티드 시티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고,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커넥티드 시티는 세마이 컴퓨터 베이스드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제가 여기 쓴 예는 저희가 이제 세마이컨덕터 그루로서 스탠퍼드 그래주에이시고 로만 DBDR 인베스터이신 이제 더널 바실 박사님을 모시고 US 코리아 이제 스트라테지 인프라스트럭처 서밋을 금년 초에 했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을 시티적으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센서가 paste to the communication network of 5G, 6G plus. 저희 뭔지 얘기할 거 같고, CD Universe AI, Mass Computing Data, Cloud as a smart across the traditional public service, water, power, waste, medicine and transportation,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스마트 3.0이라는 개념.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려놔야지만 피지컬리 내 빌딩에 실시간으로 한 명당 몇 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까. 서울에 있는 공간처럼 저기 천장도 낮고
한 사람당 이렇게 할 건가? 그 기준을 달리하는 것 순간 아키텍트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반 이상은 재택을 해야 됩니다. 데일리. 스마트 시빌라이제이션. 그래서 저희 조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전체는 아니고 저희 조직은. 왜? 제가 디시전 메이커. 그런 조직들을 이노베이션 센터로 그 학교에, 대학의 캠퍼스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프리덤이 없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이런 것들을 기업, 학교 또 지자체와 얘기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인당 그 R&D 비용이 제일 많은 기관입니다. 윤기원보다 많습니다. 1인당 R&D 저희 스태프. 그러니까 연구원 말고요. 풀타임 스태프. 교수 풀타임 스태프. 우리 1인당 여기 제일 많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이거는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미래 기술 뭐가 필요해? 메타 컨덕터. 이제 아까 많은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파워가 되려고 어떻게 되고 실제 오퍼레이션 될 때 과연 다 따로따로 배터리 있느냐, 전선으로 연결할 거냐, 이거 센서가 마이크로 센서부터 뭐 스마트 더스트부터 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멀티 스케일일 때 그거 어떻게 서포트할 거냐. 저는 궁극적으로 현재 세마이 컨덕터 기술의 그게 이제 센서를 만들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의 근간이 이제 메타 컨덕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갈 겁니다. 컴퓨팅과 차징 앤 파워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술이 있는 것들은 교수님 여기 또 연구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가지고 지금 또 연구를 하고 있고 실제 상용화하고 있고 결국 그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센서들, 융복합 센서 및 각 분야의 센서, 바이오 센서에서 그런 거에 그래서 차지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드론으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가 디테일은 얘기했네. 당연히 파워는 그 모빌리티를 에너지 모빌리티 제공을 해야죠. 그러니까 배터리 갖고 다닐 걱정 안 해도 돼. 그 누가 더 있냐 다 아니에요.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건 너무 이제 프리미티브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모빌리티입니다, 에너지. 그게 제공을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럼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이음 도시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모빌리티는 보통 우리 이동 수단, 교통의 수단을 하지만 거기에 물류도 포함되지만 이음은 거기에 좀 더 다른 차원입니다. 네트워크. 그게 통신 네트워크의 그 파워 네트워크이기도 하고요. 그 네트워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메타버스에서의 어떤 소셜 거버넌스 그런 이음 커넥티비티가 당연히 피지컬하게는 빨라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그 버추얼과 다른 레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음을 자유롭고 공짜로 만드는 게 욕구입니다. 실제로 궁극적으로는 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려면 그리고 사람들 간의 거래 비용이 없어지려면 근데 창출을 하려면 그러니까 저희는 마켓에서 경쟁을 하는 것이라 새로운 마켓을 만드는 교육과 이노베이션 시스템을 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협력 체계를 만드는 서포트하는 규제와 소셜 체제가 중요합니다. 이게 저의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이제 저희 시흥 캠퍼스가 계속 디벨롭하면서 또 디지스트에 많은 존경하는 교수님들, 또 총장님, 또 연구원님들, 또 여러 차례로 협력과 이걸 통해서 모셨으면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또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너무 귀한 일들 하고 계시고 이걸 제가 어떻게 또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해 드릴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시간도 굉장히 유익하고 또 창의적이고 또 세상을 바꾸는 시간들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스마트 시티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정말 재미있고 흥미롭고 열정적인 강연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계속 지체되고 있어서 뭐 궁금한 사항 많으시겠지만 오찬장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더 많은 궁금증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